네,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지식재산 능력 시험, IPAT죠. 시험을 대비해서 객관식 예상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재에서는 챕터 1이 지식재산 제도의 일반에 관한 부분이고, 챕터 2에서 특허 제도와 실용실현 제도 및 권리화인데요. 예상 문제 교재로서는 15쪽에서부터 85쪽까지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오늘 한 이 중에서 2분의 1 정도 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강의와 함께 예상 문제를 꼭 풀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강의에서 들은 내용을 실제로 문제로 한번 풀어보는 이런 시간을 꼭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문제를 풀면서 또 같이 필요한 설명을 하고 이렇게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3차 시에는 교수님이 선정한 예상 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여러분들도 문제를 보면서 한번 풀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특허제도 개요에 대해서 한번 몇 문제를 정리를 해봤는데요. 문제를 보겠습니다. 다음 중 특허제도의 목적에 관한 것, 목적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특허제도의 목적에 관해서 가장 적절한 것이 여러 개 있을 수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적절한 것 하나만 고르는 것입니다. 특허제도의 목적은 뭐라고 그랬죠? 우리가 1번에서 5번 항목이 있겠습니다만은 두 번째입니다. 기술적 사상으로서 기술적인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성이 있는 것, 그것이 이제 특허에서 보호하는 발명의 그 정의이기도 하죠. 기술적 창작을 보호하고 산업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이랬습니다. 이것이 특허제도는 발명의 보호와 이용을 통해서 기술 진보를 촉진하고 산업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 외에 기술의 비공개를 보장하기 위해 아니죠. 특허제도는 기술을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그 대가로 배타적 특정권을 주는 것입니다. 네 번째, 경제적 이익을 보장하는 사유재산권으로만 활용하기 위해 사유재산권으로서 보호를 하지만은 그것과 함께 공공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특허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기술 개발을 억제하고 아니죠. 기술 개발을 촉진하고 시장 경쟁을 통해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입니다. 특허제도는. 자, 2번 보겠습니다. 특허권이 가지는 기본적인 속성 중 틀린 것은 이런 것은 여러분들이 잘 한번 특허의 기본적인 목적이라든지 정의 이런 것들을 공부를 하면서 그럼 잘 생각을 해보면 정답을 맞출 수도 있습니다. 특허권의 기본 속성 이렇게 보는 것이죠. 틀린 것을 고려해야 되니까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특허권은 공개를 대가로 해서 일정 기간 독점권을 갖도록 하는 것이죠. 맞습니다. 2번 배타적 권리 맞습니다. 특허는 공개하는 대신에 등록된 특허에서 다른 사람에게 못 쓰게 할 수 있는 배타적인 권리입니다. 세 번째, 무제한적인 보호기간. 이게 좀 아니죠. 무제한적인 보호기간이 아니고 설정 등록 후에 출원일로부터 20년간 보호를 받게 되겠습니다. 물론 뭐 실험이라든지 심사가 늦어진다든지 이런 경우에 있다면 일부 연장이 될 수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지식재산권이 그렇게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특허권은 기술적 창작물에 대한 권리. 창작물에 관한 것은 저작권인데 기술적 창작물에 관한 권리는 특허권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일정 기간 후 공공의 이용 가능. 그렇습니다. 특허권 하나는 그것을 가지고 일정 기간 동안 보호를 하고 그것이 넘게 되면 특허는 20년인데요. 20년이 넘게 되면 공공의 재산, 공공재로서 또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20년이 지나지 않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등록권자가 그 연차료를 내지 않음으로써 이 권리에 대한 것을 포기한다. 이렇게 한 경우에는 공공이 이용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할만합니까?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음 3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도 같이 한번 생각해 보시죠. 다음 중
특허법의 보호 대상이 아닌 것은, 특허법의 보호 대상이 아닌 것은, 보호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이런 건데요. 새로운 기계 장치, 특허로 보호받을 수 있겠죠. 신약도 그렇습니다. 화학, 또 그 성질이나 그 성분 이런 것들을 또 조성물 등으로 해서 신약도 특허 보호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한번 보시면 컴퓨터 프로그램의 단순한 알고리즘. 단순한 알고리즘, 그렇게 크게 이렇게 창작 또는 노력을 들이지 않고 어떤 기본적인 알고리즘에 해당되는 정도라면, 단순한 알고리즘이라면 특허 보호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단순한 알고리즘 자체는 추상적 개념으로 간주하여서 추상적 개념에 해당하여 특허 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그 외에 유전자를 조작하는 기술, 또 화학 공정 이런 부분들은 특허법의 보호 대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특허 요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한번 볼까요? 특허를 받기 위한 요건, 특허 등록 요건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세 가지가 있었죠. 산업상 이용 가능성, 신규성, 진보성 이런 것입니다. 그런데 공공복지성 이건 아닙니다. 이거는 해당이 안 되겠죠. 그리고 기재요건 충족. 특허를 받기 위해서는 신규성, 진보성, 산업상 이용 가능성 외에도 특허 명세서 또 특허 청구항, 도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불명료한 내용들이 없이 또 발명의 성산 설명을 한다든지 특허 청구 범위가 명확하다든지 이러한 것에 대한 기재 요건을 충족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허를 받기 위한 요건으로 옳지 않은 것은 공공복지성은 해당 사항이 없다는 걸 볼 수 있겠습니다. 직접적인 요인은 아니라는 것이죠. 다음 5번입니다. 신규성이 없는 발명. 신규성이 있는 게 아니고 신규성이 없는 발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출원 전에 공지되지 않은 발명, 그다음 출원 전에 출판물에 기재되지 않은 발명, 이런 것들은 신규성이 있는 것이겠죠. 출원 전에 공지되지 않은 것. 세 번째, 출원 전에 이미 알려진 기술과 동일한 발명. 이건 뭘까요? 그러면 신규성이 없는 발명에 해당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정답은 5번에 3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4번, 출원 이후에 공지된 발명은 출원 당시에는 공지가 안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규성이 없는 발명이 아니고 신규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출원 이후 타인이 공개한 발명도 마찬가지로 신규성의 문제는 없습니다. 다음 6번 보겠습니다. 이번에 특허 발명의 진보성 판단 기준, 특허 요건에 세 가지가 있었죠. 앞서 풀어본 5번에서 신규성, 또 이번에 진규성, 진보성, 하나 더는 산업상 이용 가능성이죠. 특허 발명의 진보성 판단 기준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번, 발명이 새로운 기능을 포함할 것. 2번, 평균적인 기술자가 쉽게 발명할 수 없는 수준일 것. 이것입니다. 진보성이라고 한다는 것은 해당 분야의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우리가 그 방업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사람들 평균적인 기술자가 쉽게 발명할 수 없는 수준일 것. 이것이 정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진보성 판단 기준으로 적절한 것인데요. 출원일 전에 공개된 문헌에 포함될 것. 이것은 어, 뭐야 그 출원 전에 공개된 문헌에 포함될 것, 이런 부분은 진보성과 관계없는 것이죠. 그 다음 특허청 심사관이 인정할 것. 심사관이 인정할 것이 아니고 심사관은 이러한 진보성이냐 있느냐 신규성이 있느냐 이런 것들을 판단하는 것이죠. 심사관이 인정을 하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기술이 완전히 새로운 개념일 것, 이런 것들은 진보성에 가는 것이 아니고 새로운 것, 이런 것들은 신규성에 해당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좀 신규성, 진보성 개념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신규성은 새로운 것을, 그러니까 새로운 것이라고 하면 출원일 기준으로 그 전에 이제 이런 게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서 5번에서 풀어보는 그런 경우가 해당되고요. 진보성은 기술이 동일 유사한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해당 분야의 평균적인 기술자가 쉽게 발명할 수 없는 수준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 출원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허 출원 절차인데요. 자, 특허 출원 시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되는 서류가 아닌 것은 필수적으로 제출하는 서류 어떤 게 있을까요? 특허 출원서입니다. 출원서에는 출원인 성명, 또 발명자의 성명, 또 출원일자, 발명의 명칭 이런 것들이 들어가게 되고요. 명세서는 기술 내용을 작성한 기술의 상세한 설명, 기술의 효과, 기술의 상세, 그다음에 뭐 이런 부분들이 명세서에 포함이 됩니다. 그럼 도면, 특허는 도면을 필요한 경우에 첨부할 수 있고 실용신안은 반드시 도면이 있어야 됩니다. 그 점이 이제 특허와 실용신안 차이점인데 도면은 필수적으로 제출을 해야 된다. 필요한 경우에는. 그리고 선행기술 조사 보고서, 특허 출원 시에는 선행기술 조사 보고서를 해서 신규성, 진부성이 있는지를 검색할 필요는 있지만은 그것을 제출해야 되는 의무는 아닙니다. 그래서 7번은 4번이 정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5번은 요약서입니다. 요약은 발명의 내용을 이렇게 짧은 문장으로 대략 한 50문장, 50단어 정도, 50 내지 100단어 정도로 이렇게 해서 이 발명이 무엇에 관한 것이다. 구성은 뭐 이렇고 효과는 이렇다. 이런 내용들을 간략하게 작성을 하는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필수적으로 제출을 해야 되는 서류가 아닌 것은 선행기술 조사 보고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4번이죠. 다음 8번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출원일, 출원일은 특허 출원일 이렇게 일자로 인정되는 요건으로 옳지 않은 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출원일이 제출한 서류가 형식적으로 완전할 것. 이것은 뭔 말인가 하면 특허 출원을 하게 된다면 이런 것들이 명세서가 들어가 있고 또 출원서라고 그래서 출원서는 발명의 명칭, 출원인, 또 발명자 등등이 들어가야 되는 그런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출원서에 발명의 명칭이 포함될 것. 출원서에는 발명의 명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 출원 수수료가 즉시 납부될 것. 요것은 출원 수수료가 즉시 납부되지 않더라도 출원 날짜가 나오게 되고 그렇게 해서 또 보안 명령을 통해서 출원 수수료를 납부를 하고 이렇게 하면 출원일이 인정이 되는 거거든요. 즉시 납부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출원하면 그 다음 날까지도 출원 납부를 할 수 있는 기간이 있고 그렇게 안 될 경우는 보완 명령을 보증 명령을 내려서 납부할 수 있기 때문에 즉시 납부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출원서에는 출원인의 정보가 기재될 것. 실제로 정보에는 한글 성명, 영문 성명, 그리고 주민등록 번호, 주민등록상의 주소 등이 들어가 있는데 이것을 한번 특허 출원할 때 특허청에 전자적으로 등록을 해놓게 되면 특허 고객번호, 특허 출원인 번호라는 게 나와가지고 그 정보를 입력을 하면 다 이 출원인 정보가 그게 담겨서 표출되게 됩니다. 그리고 출원서에는 발명이 명확하게 기재될 것, 발명이 명확하게 기재될 그런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7번에서는 인정되는 요건을 옳지 않은 것은 출원 수수료가 즉시 납부될 것은 옳지 않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9번 보겠습니다. 특허 출원이 공개되는 시점은 언제인가? 특허 출원은 우리가 강의 시간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출원일로부터 1년 6개월 후, 그러니까 출원일로부터 18개월 후가 되는 것입니다. 1년 6개월이겠죠. 그래서 9번의 정답은 2번입니다. 그리고 이제 출원일로부터 1년 후, 등록 후 즉시 심사 청구로부터 6개월 후 이런 부분들은 출원이 공개되는 시점과 관계없고 출원인이 공개되는 시점이 하나가 더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출원인에 의해서 조기 공개 신청을 한다면 공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일반적인 출원은 출원일로부터 1년 6개월 후, 18개월 후에 공개가 되고요. 다만 이제 이거 발명이 국방상의 필요라든지 또 특허청장이 판단하는 이런 그 내용들이 있다면 공개가 안 되도록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 10번. 특허청 심사관이라고 할 수 있고 특허심사관이 거절 이유를 통지하는 방식은 반드시 서면 형식으로 통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단순 기각, 또 고술심사, 거절 이유를 통지, 특허
심사관이 거절 이유를 통지하려면 반드시 거절 이유 통지서, 의견 제출 통지서 이걸 반드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거절 이유 통지서를 단순 기각이다, 구술 심사다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거절 이유 통지서를 보내야 됩니다. 보내가지고 보정명령이 4번에 있는데 보정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보정을 반드시 해라 이런 것이 아니고 있으면은 제출하기 바랍니다 하는데 그 문서를 의견 제출 통지서 또는 그 방식은 거절 이유 통지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이제 5번 같은 거는 특허청 내부 검토 자동 기각 이런 것은 말이 안 되겠습니다. 반드시 심사관이 거절 이유를 적은 의견 제출 통지서 또는 거절 이유 통지서를 통지를 해야 합니다. 다음 11번 보겠습니다. 특허 등록 후 발생하는 권리가 아닌 것은 특허 등록 후게 되면은 어, 특허권이 형성이 되죠. 2번. 그리고 실시권이 있습니다. 실시권은 전용 실시권, 통상 실시권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것은 추가로 앞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우선 설명을 드리면 전용 실시권이라고 한다면 등록권자도 특허권자도 사용하지 않고 일정 기간 또 일정 지역 또 일정 로열티를 받고 해당 권리를 넘겨주는 것. 그래서 그 양수받은 사람이 전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것을 전용 실시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통상 실시권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통상 실시권은 여러 개를 나눠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권리에 대해서 특허 청구항 1부터 5항까지가 있다 그러면 1, 2항은 A라는 양수인에게 주고 또 2, 3항은 뭐 B, 4, 5항은 C 이렇게 줄 수도 있고 지역별로도 A는 뭐 서울 지역, 또 B는 뭐 대구 경북, C는 광주 전남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전용 실시권, 통상 실시권은 나눠지는데 실시권이 있습니다.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특허 등록 후에 저작권은 특허 등록에 발생되는 것이 아니고 창작물의 등록에 의해서 발생하는 것이 저작권입니다. 그래서 11번에 3번이 답이 되겠고요. 앞서 실시권 중에 하나인 전용 실시권, 통상 실시권은 특허 등록 후에 발생하는 권리가 되겠습니다. 다음 12번입니다. 특허권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허권이 소멸하는 경우, 또 특허권을 양도한 경우, 특허 무효 심결이 확정된 경우, 실시권자가 계약을 위반한 경우, 또 특허권자가 직접 실시하지 않는 경우, 이런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12번에 특허 무효 심결이 확정된 경우, 특허권을 등록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후에 제3자 또는 이해관계자가 무효 심판을 청구할 수가 있어요. 왜 이건 무슨 말인가 하면 등록된 특허긴 하지만은 이것이 출원 전에 예를 들어 공지가 되었다든지 이런 사유, 그다음에 또 특허 명세서가 그 특허 청구항이나 발명 상세한 설명에 없는 내용이 뭐 내용이 등록이 됐다 이렇게 했을 경우에 그런 걸 발견을 해서 무효 심판을 청구를 하면 심판 결과 무효 심판은 특허 심판원에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취급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서 무효 심결이 특허 무효가 되었다는 심판원의 결정, 심결이 확정된 경우라면 특허권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습니다. 특허권을 양도한 경우 이런 경우 특허권을 양도하는 그 단계에서 이제 권리를 가지고 행사하는 것이고요. 특허권이 이제 소멸한 경우, 특허권이 소멸했다고 그러면 이것은 이제 어, 뭐야 특허권이 있는 동안에는 권리를 행사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헷갈릴 수가 있고 난이도가 이제 고라고 볼 수가 있는데 어, 특허권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는 특허 무효 심결이 확정된 경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13번 한번 보겠습니다. 특허 무효 심판이 제기될 수 있는 사유가 옳지 않은 것은 우리가 여기서 여러분들이 갑자기 어려운 내용이 나올 수 있지 않나 이렇게 하는데 그 시험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공부 학습 목적으로 이렇게 나눠서 하는데 사실 시험은 전 범위에서 이렇게 같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도 해당 시간에서 더 배울 수 있게 되겠습니다만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미리 한번 어, 읽어보고 또 공부를 해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무효 심판이 제기될 수 있는 사유로 옳지 않은 것은에 대해서 나왔는데요. 특허 무효 심판이 제기할 수 있는 경우를 보면 되겠죠. 먼저 특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는 무효 심판을 제기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선행 기술에 비해 명백히 진보성이 부족한 경우로 판단되는 것. 등록이 되어 있다고 봤는데 제3자가 보니까 선행 기술에 비해 명백히 진보성이 부족한 경우다. 이렇게 되면 특허를 무효화해야 된다는 무효 심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출원인이 특허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이 경우에는 이것은 이제 그 무효 심판이 제기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권리가 소멸되는 그런 사유가 됩니다. 특허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예를 들면 최초에 그 등록 결정서가 나오게 되면 출원인은 이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 설정 등록을 해야 됩니다. 특허를 납부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이제 등록을 해서 최초에는 3년분을 납부를 하거든요. 그리고 특허는 20년간 사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 3년 이후에 계속 사용하려면 특허 유지료 또는 연차료라고 해서 납부를 해야 되는데 납부하지 않는다면 특허가 소멸되는 그런 사유가 되거든요. 특허 무효 심판의 대상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권리 소멸 사유입니다. 다음, 특허가 등록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명세서 기재가 불명확하다고 제3자가 또 이해관계자가 봤을 때는 특허 무효 심판을 제기해서 무효화시키 그 여부를 판단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선행특허와 동일한 내용이 포함된 경우, 이럴 경우에 해당 청구항은 무효되어야 된다. 그렇게 해서 특허 무효 심판을 제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14번입니다. 특허권이 소멸하는 사유가 아닌 것은 특허권자의 특허권 포기, 특허권자가 특허권을 포기하게 되면 소멸하게 되겠죠. 특허를 미납, 이것도 소멸하게 됩니다. 세 번째, 특허 무효 심결 확정, 무효 심결이 확정되면 특허권이 소멸합니다. 근데 4번을 한번 보겠습니다. 4번을 보면 출원 후 10년이 경과한 이후, 특허권 등록대에서 10년이 경과한 이유가 아니고 20년이 경과하면 소멸하게 됩니다. 그리고 존속기간 만료, 특허 존속기간이 만료가 되면 즉 20년, 설정 등록 후 출원일로부터 20년 되면 존속기간이 만료한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런 경우에 소멸하게 됩니다. 자, 내용이 쉽지는 않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집중해서 공부를 하고 또 필요한 부분들은 이렇게 암기를 하는 것도 좋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실시권에 관한 문제가 있는데요. 특허권자가 제3자에게 실시권을 허락하는 경우 이 해당하는 권리는 제3자에게 실시권을 허락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권리는 전용실시권, 통상실시권, 그리고 특허청 심사권, 저작권, 발명권 중에서 정답은 통상실시권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통상실시권은 특허권자가 특정한 조건 하에서 제3자에게 부여하는 권리입니다. 그리고 전용실시권은 권리 전체를 제3자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특허권자는 사용하지 않는 이런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16번 보겠습니다. 특허권 침해 소송에서 특허권자가 특허권 침해 소송, 특허권이 침해됐다고 하는 소송이 이루어질 경우에 특허권자가 주장할 수 없는 것은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은 손해배상 청구, 특허권 침해 소송이 있을 때 특허권자는 침해한 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요. 그 다음 침해 금지 청구, 특허 침해를 금지하라 라고 하는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3번 특허 출원 철회, 특허 출원을 철회하라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안 되고 특허 무효 소송이라든지 무효 심판이라든지 이런 걸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다음 간접 침해 금지 청구, 간접 침해, 직접 침해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은 다시 이제 간접 침해, 직접 침해 다시 한번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기서는 3분이 답이 되겠죠. 특허 출원 철회는 특허권자가 주장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특허권자는 그 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가 특허 출원을 철회한다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등록을 된 특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5번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이것은 1번과 마찬가지로 특허권자는 불법 행위가 있을 때 제3자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음 17번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직무 발명, 업무에 관련된 발명의 특허권이 귀속될 수 있는 주체로 적절한 것은 이렇게 돼 있는데 발명자 개인에게만 귀속되지 않습니다. 예, 그 특허권을 직무 발명의 경우는 직무 발명의 회사, 국가, 또 기관 등의 권리를 가질 수가 있고요. 법인이나 기관에는 귀속될 수 없다. 이것도 아니고요. 세 번째, 회사가 일정한 조건 하에서 권리를 가질 수 있다. 일정한 조건이라고 한다면 정당한 보상금 청구, 보상금을 지불한다든지 하는 이런 것들입니다. 또 발명의 그런 계약이 양도하겠다, 양수하겠다는 계약이 있다는 이런 권리가 있는 경우입니다. 발명자는 직무 발명에 대해 어떠한 권리도 가질 수 없다. 그렇지 않습니다. 발명자는 발명자 계제권이라고 해서 특허 가질 수가 있고 또 회사에 보상금 청구권이나 또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직무 발명은 항상 국가에 귀속된다. 아니죠? 예를 들어서 대학에 근무한다 그러면 대학 산학협력단에 그 발명이 속한다든지 하고 회사에서는 기업에 속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때 회사는 또는 기관은 또 대학은 또 국가는 해당 발명자에게 정당한 보상을 해줄 권리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렇게 그 20문제 중에 17문제를 풀어봤는데 시간이 넉넉하지는 않습니다. 시간이 쫓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18, 19, 20번까지 잘 해보고요. 그 강의 안에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렇게 정답을 표시를 해놨습니다. 그 참고해서 공부를 하시기 바라고요. 또 문의사항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면 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재, 예상문제집 등을 참고해서 열심히 공부를 하고 한다면 좋은 지식과 좋은 성적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